깊은 밤, 경기도 광주 고을, 관아 앞 광장에 횃불이 타오른다. 500명의 군사가 창칼을 들고 도열해 있다. 그 앞에 사내 하나가 서 있다. 갑옷도 투구도 없이 무명 옷을 입고 혼자 서 있다. 500명이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정예 군사 500명. 창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 앞에 산의 허리춤에는 검 하나가 보인다. 군사들이 웅성거린다. 저 사내가 미쳤다고. 그러나 앞줄에 선 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저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내가 입을 열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광장 전체에 울렸다. 나는 이권이라 한다. 이전에 내금이 대호군이었다. 선대 전하를 호위했던 그림자. 모두 길을 비켜라. 군사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권의 이름을 모르는 몇 명의 병사가 칼을 뽑았다. 4명이 동시에 빠르게 위아래를 찔러온다. 그때 이권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아주 살짝. 그것이 전부였다. 쿠당탕. 비명소리조차 없이 4명이 동시에 쓰러진다. 이권은 아직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칼은 소리보다 빠르고 충성심은 바위보다 무거우며 운명보다 질긴 사내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햇살 따뜻한 봄날의 경기 광주 고을. 그러나 청량산 아래 한적한 기와집에서 곡소리가 들린다. 한강 남쪽 산과 들이 어우러진 이 고을에 대대로 무관 가문으로 이름을 떨쳐온 집안이 있었다. 한양 이씨 무관 가문. 조부는 태종을 섬겼고 부친은 세종 초반 북방 국경을 지킨 무장이었다. 집안의 피에는 무도가 흘렀고 마당에는 언제나 목검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이권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역병이 돌았다. 이권의 나이 6살 되던 해, 사흘 만에 부모를 잃은 6살 아이는 텅 빈 집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아비의 투박한 손, 어미의 따뜻한 냄새. 6살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부모님도 재산도 하인들도. 친척들은 역병이 두려워 발길을 끊었다. 6살 아이 혼자서 부모의 주검 앞에서 사흘을 울었다.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은 청계사의 해원 스님이었다. 해원 스님은 이권의 부친에게 목숨을 신세진 사람이었다. 조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을 때 이권의 부친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인연이 있었다. 해원 스님은 세종 중기 북방에서 여진을 벌벌 떨게 했던 장수였다. 스님은 두말하지 않았다.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올랐다. 청계사의 새벽 목탁 소리가 이권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다. 산사의 새벽. 안개 속에서 8살 아이가 목검을 들고 홀로 수련을 한다. 이권의 나이 8살. 해원 스님은 학문을 가르쳤다. 천자문, 명심보감, 논어. 그러나 아이의 눈이 빛나는 것은 책을 펼 때가 아니었다. 산을 뛰어오를 때, 목검을 쥐고 허공을 가를 때, 빠른 짐승을 눈으로 쫓을 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다. 스님은 오래 조용히 그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하나씩 자신의 무예를 전수하기 시작한다. 세월이 무심하게 흐른다. 해원 스님이 이제는 대련에서 밀리기 시작한다.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다. 검술, 창술, 승마, 궁술. 이권은 배우는 것마다 남달랐다. 보통 아이들이 1년 걸릴 것을 이권은 석 달 만에 익혔다. 석 달 걸릴 것은 보름 만에 마쳤다. 해원 스님이 혀를 내둘렀다. 타고난 것이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서 부모를 빼앗은 대신
다른 무언가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16의 이권.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하다. 무관 가문의 핏줄은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권의 이름은 어느새 광주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산사에 사는 검신. 그가 검을 잡으면 귀신도 피해간다는 사내.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산을 넘었다. 이권이 청계사에 온 이듬해부터 절에는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다. 따뜻한 어느 봄날, 과천현 청계사 입구에 벚꽃이 날린다.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시녀를 데리고 사찰로 들어선다. 광주 고을 양반집 외동딸 민양년. 이권보다 2살 위로 홍문관 부제학 민준서의 무남 동료였다. 옥색 치마와 저고리가 너무 아름다웠다. 처음 만남은 별것 없었다. 나무지게를 지고 사찰을 오르던 이권이 향연을 쳐다보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사찰 계단을 오르던 향연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손이 이권은 오래 기억났다. 따뜻했다. 부모를 잃은 후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낀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향연이 올 때마다 이권은 슬그머니 나타나 돕는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산 아래에 내려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연잎으로 우산을 만들어 주었다. 향연은 밥을 싸오고 책을 가져와 신문물을 가르쳐 주었다. 향연은 올 때마다 이권의 음식을 따로 싸왔다. 책과 붓 그리고 종이와 벼루도 가져왔다. 이권이 천문이나 산학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몰래 가르쳐 주기도 했다. 두 아이가 법당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쳐들던 시절, 그것이 두 사람의 인연이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우정이라 불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우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권의 나이 19. 한양에서 겸사복 선발 시험이 열렸다. 광주 고을에서 올라온 무명의 청년이 기마 시험에서 말을 달리며 화살 5발을 모두 관역에 꽂았다. 검술 시험에서는 3명의 시험관을 동시에 상대하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를 바닥에 뒹굴게 했다. 연병장에 모두가 입을 닫고 조용해졌다. 시험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권은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겸사복을 거쳐 내금위에 발탁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2살의 나이에 대호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팔도를 뒤져도 22의 대호군에 오른 무사는 없었다. 늦은 밤 세종의 침전. 병든 왕이 이권을 바라본다. 세종대왕이 직접 명을 내렸다. 권아, 내가 이제부터 세자의 그림자가 되거라. 이권은 병석에 누워있는 세종 앞에 무릎을 꿇고 명을 받았다. 그날부터 이권에게 세자 이향은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가 되었다. 세자와 이권이 밤마다 목검을 맞대고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나눈다. 세자 이향과 이권 사이는 특별했다. 세자는 이권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이권은 세자에게 검을 가르쳤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새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이가 많은 세자가 형, 이권은 자연스레 아우가 됐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의리,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우정. 1450년 세자 이향이 왕위에 오른다. 촛불이 흔들리는 여름밤, 문종은 즉위식 후 이권을 불렀다. 문종이 된 이향이 황금으로 만든 검 하나를 내밀었다. 사인검인 황금보검. 황금빛 보검이 촛불에 번쩍 빛난다. 이것은 단순히 너에게 하사하는 검이 아니다. 문종이 말했다. 이 검을 지닌 자는 짐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 이권이 두 손으로 검을 받으며 물었다. 무엇입니까, 전하?
문종의 눈이 깊어졌다. 이 검은 살인면허다. 이권의 눈이 크게 변했다. 이 검을 지닌 자가 칼을 써야 할 때 썼다면 그 누구도 그를 처벌할 수 없다. 설령 누구의 목숨을 빼앗아도 문종이 말을 이었다. 그대를 믿기에 주는 것이다. 내가 이 검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란 것을 지문한다. 이권은 이 말을 땅에 대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지금 자신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에. 그러나 1452년 5월 이권이 따르던 문종이 승하했다. 재위 2년 3개월, 그의 나이 겨우 39이었다. 그때 이권의 나이는 25 남짓이었다. 이권은 빈전 앞에서 사흘 밤낮을 움직이지 않았다. 양주목 문종의 무덤에 큰 절로 작별을 고하고 문종의 호위무사직을 정리하고 떠났다. 무명옷을 입고 사인검인 황금보검을 두꺼운 천에 싸고 과천 청계사로 계유정난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다. 하룻밤에 조정이 뒤집혔다. 수많은 신하들이 쓸려나갔다. 홍문관 부제학 민준서 수양대군에게 끝까지 붓으로 맞선 선비. 그러나 그가 처형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교활한 눈빛을 가진 홍문관 교리 조영익과 훈구 대신들, 광주 목사로 부임한 조영익. 그는 민준서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 그 아래 교리로 있던 자였다. 민준서의 자리를 탐냈다. 민준서의 청렴함이 눈에 가시였다. 조영익은 훈구 대신들과 치밀하게 거짓 탄원서를 꾸몄다. 민준서가 반역 세력과 내통한다는 조작된 문서, 수양대군이 권력을 공고히 하던 그 시절, 반역의 냄새만 나도 목이 날아가던 그 시절, 민준서는 단 한 번의 변명 기회도 없이 광주 장터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향연과 어머니도 포박되어 끌려간다. 어머니는 함경도 관비로 끌려갔다. 향연은 광주목 관비로 배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살아야 한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살아야 한다. 향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울면 지는 것이었다. 향연이 관비 옷 속에 어떤 문서 뭉치를 품었다. 향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 오래된 불경 책갈피에 문서들을 숨겨두었다. 조영익의 횡령과 부정행위 장부, 중앙 관료들과의 뇌물거래 기록,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짓 탄원서의 초안까지 조영익이 직접 쓴 글씨로. 향연은 관비가 되던 날 밤 그 불경 뭉치를 품에 안고 나왔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것이 향연이 버틴 이유였다. 청계사의 조용한 이른 아침, 이권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조영익의 행렬이 올라온다. 광주 목사 조영익은 한 달에 한 번 청계사에 불공을 드리러 왔다. 죄를 씻으러 오는 것인지, 더 큰 욕심을 빌러 오는 것인지, 관비들이 음식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올랐다. 이권의 눈이 멈춘다. 관비 중 눈에 익은 한 여인이 보였다. 낡은 무명옷 속에서도 꼿꼿한 걸음걸이. 그녀가 고개를 든다. 이권의 눈이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0년 만이었다. 민양년이었다. 향연이 먼저 눈을 피하자 이권이 다가선다. 이권은 말없이 향연의 짐을 받아들었다. 향연이 낮게 말했다. 내려놓으세요. 관비가 할 일입니다. 이권이 말했다. 나는 지금 관비를 돕는 게 아니오. 향연이 눈을 들었다. 그럼 무엇을? 이권이 말했다. 10년 전에 내게 음식을 주고 지식을 주던 사람을 돕는 거요. 향연의 눈에 물기가 어린다. 그러나 조영익이 지켜보고 있어 참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 못 가나. 조영익이 상석에 앉아 있다. 눈빛은 교활하고 얼굴은 기름져 있다. 조영익은 향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눈독을 들였다. 광기로 편입시켜라. 향연은 거부했다. 매질이 돌아왔다. 또 거부했다. 더 혹독한 고문이 돌아왔다. 그러나 향연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조영익이 이를 갈며 분노했다. 그러나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다. 민준서의 이름은 죽어서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향연의 눈빛이 서늘했다. 저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조영익의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조영익이 부하에게 귓속말을 한다. 며칠 후 이권에 대해 보고가 들어온다. 조영익은 청계사에 이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내금이 대오군. 선대왕 문종을 호위하던 전설의 그림자. 궁에서 이권을 아는 자는 겸사복과 내금이 몇 명뿐이었다. 다만 그의 이름을 아는 자는 감히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조영익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한양으로 급히 서신이 날아갔다. 두툼한 은자 꾸러미와 함께 청계사의 늦은 밤 이권이 향연과 마주 앉아 있다. 촛불 아래에 문서 뭉치가 펼쳐진다. 향연이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다. 홍문관 교리 시절 조영익의 횡령 장부, 중앙 관료들과의 뇌물거래 기록, 하급 관리들에게 착취한 돈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민준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짓 탄원서의 초안. 조영익이 직접 쓴 글씨가 또렷했다. 이권이 문서를 오래 바라본다. 눈빛이 달아오른다. 향연이 말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비이고 이것을 올릴 방법이 없었어요. 이권이 문서를 천천히 접었다. 아주 오래, 그리고 조용히. 방 가장자리에 황금보검이 촛불에 빛났다. 이권이 일어섰다. 내가 올리겠소. 아니, 그 전에 내가 직접 처단하겠소. 향연이 말렸다. 위험합니다. 이권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나는 전직 내금이 대오군이요. 그리고 밤에도 빛나는 황금보검을 들었다. 이 검의 주인이 이미 허락을 하셨소. 이권이 사인검을 허리춤에 차고 사찰을 나섰다. 광주목 관아 인근 밤길에 복면한 사내 12명이 이권을 포위한다. 이권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하자 조영익도 움직였다. 군졸들로 부족했는지 따로 고용한 사병들이었다. 돈으로 산 칼잡이들 12명. 광주목 관아를 향하던 이권을 포위했다. 고용한 사병 중 두목이 칼을 뽑는다. 두목이 말했다. 광주를 떠나라. 조용히 사라지면 목숨은 건진다. 이권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래서 12 가지고 내게 되겠느냐. 두목의 눈이 흔들렸다. 저 새끼 죽여라. 12명이 동시에 달려든다. 이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다. 첫 번째 사내의 칼을 손목으로 쳐내는 동시에 팔꿈치가 두 번째 사내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다. 몸을 낮추며 세 번째 사내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고 일어서는 순간 네 번째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아 바닥에 꽂았다. 조영익이 고용한 자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눈 깜짝할 새 한양에서 온 용병 4명이 쓰러진다. 나머지 8명이 굳어버린다. 이권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나 없이 원래 자리에 서 있었다.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 오너라. 용병들이 뒷걸음질 치자 두목이 먼저 도망친다. 조영익이 상황을 보고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살수라던 12명이 한 명한테? 조영익은 그날 밤 한양으로 또 한 통의 급서를 보냈다.
이번에는 은자가 아니었다. 금이었다. 그로부터 닷새 후 광주 고을 입구에 먼지를 날리며 군사 행렬이 내려온다. 깃발을 들고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가 한양에서 내려왔다.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500명이었다. 조영익이 중앙관료에게 뿌린 금의 대가였다. 출동 공식 명목은 광주목 치안 강화. 실제 목적은 단 하나였다. 이권을 막는 것. 군사들이 광주목 주위를 첩첩이 에워싼다. 창칼의 숲이 된다. 광주목 주위가 철옹성이 되었다. 조영익은 비로소 안도했다. 아무리 뛰어난 무사여도 정예 군사 500명을 혼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조영익은 몰랐다. 이권이 어떤 무사인지를. 청계사 아랫마을 주막. 허름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들어선다. 내금이 시절 이권의 부하였던 자. 이름은 박수정. 이권이 대호군이던 시절 그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흠모하던 자였다. 한양에서 이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박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변복을 하고 광주 고을로 내려왔다. 주막 한켠에 이권과 박수정이 마주 앉는다. 박수정이 말했다. 대호군 어른,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권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조영익의 비리, 민준서의 억울한 죽음, 향연의 관비 신세, 거짓 탄원서, 그리고 지금 광주목을 에워싼 정규병력 500명. 박수정의 눈이 달아올랐다. 어른께서 움직이신다면 저는 어른의 발이 되겠습니다. 열흘 후 장사꾼으로 나그네로 중으로 변복한 사내들이 하나 둘 광주 고을로 흘러든다. 박수정이 돌아갔다가 열흘 만에 다시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내금이 동료들, 겸사복 시절 함께 말을 달리던 벗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명령도 없었다. 그저 이권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다. 늦은 밤 청계사 마당에서 이권이 동료들을 바라본다. 이권이 말했다. 나는 혼자 해결하려 했소. 여러분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소. 박수정이 말했다. 어른께서 대호군이시던 시절 저희를 한 번이라도 혼자 내버려 두신 적 있으십니까? 이권이 입술을 깨문다. 눈빛이 흔들린다. 이권이 말했다. 다들 고맙소. 딱 두 마디였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은 광주목 앞 광장. 횃불이 밝게 비추고 관아 주위에 500군사가 도열해 있다. 이권이 혼자 광장으로 걸어 나온다. 그의 뒤에는 복면을 한 동료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목사와 관리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군사들은 내가 상대하겠소. 박수정이 말했다. 어른 혼자 500을요? 이권이 조용히 웃었다. 500이면 혼자서도 충분하오. 더 있으면 오히려 복잡해진다네. 이권이 광장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나간다. 500군사의 창끝이 이권을 향한다. 이권이 광장 한가운데 멈춰섰다. 횃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이권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권이라 한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광장 전체에 울렸다. 전 내금이 대호군 선대전하의 그림자였다. 군사들이 웅성거린다. 이권이라는 이름을 아는 자들이 있다. 이권이라는 이름. 22의 대호군에 오른 검의 전설. 세자의 그림자, 문종의 호위무사.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조영익이 약속한 포상금에 눈이 먼 자들이 있었다. 군사를 지휘하던 천호가 칼을 뽑으며 소리쳤다. 허풍 떨지 말아라. 전직이 지금 무슨 권한이냐. 못들 하느냐 죽여라. 수십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 순간
이건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아주 살짝. 그것이 전부였다. 4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비명조차 나오기 전에 군사들이 굳었다. 그리고 이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날개를 편 한 마리의 학이었다. 이건의 몸이 낮게 회전한다. 첫 번째 날갯짓. 몸이 낮게 회전하며 달려오는 3명의 다리를 동시에 쓸었다. 셋이 바닥을 굴렀다. 학의 2 날개가 벌어진다. 두 번째 날갯짓. 2 팔을 좌우로 벌리듯 뻗으며 양쪽에서 창을 든 2명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다. 창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손목이 꺾인 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건이 바닥을 차고 하늘로 도약한다. 세 번째 날갯짓. 공중으로 솟구치며 어깨가 정면에서 달려오는 자의 가슴을 정확히 받아쳤다. 군사가 뒤로 날아가 3걸음 굴렀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학은 우아하다. 그러나 날개를 칠 때마다 폭풍이 인다. 이건은 죽이지 않았다. 뼈를 부러뜨리고 혀를 막아놓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 황금보검은 아직 칼집에 있었다. 검을 뽑지도 않았다. 4번째 날갯짓, 5번째 날갯짓, 6번째 날갯짓. 군사들이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 달려오는 자가 있으면 쓰러뜨렸다. 창이 날아오면 손으로 받아 꺾었다. 칼이 들어오면 손목을 틀어 빼앗았다. 군사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한편 박수정과 동료들이 관아 뒤편을 조용히 에워싼다. 조영익과 그 졸개들이 도망치려다 막힌다. 박수정과 동료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조영익이 뒤로 달아나려 하자 어느새 앞이 막혀 있었다. 옆으로 돌아서자 또 막혀 있었다. 조영익과 일행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50여 명의 병사가 쓰러졌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이건이 아직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학 한 마리가 폭풍을 지나온 것처럼 이건이 천천히 황금보검을 뽑는다. 황금빛이 횃불에 번쩍인다. 이건이 황금보검을 뽑았다. 그리고 칼끝을 조영익에게 겨눴다. 이 검을 아느냐? 조영익이 떨었다. 선대전하께서 하사하신 사인검이다. 살인면허라 불리는 황금보검. 군사들이 뒤로 물러섰다. 이건 어른께 길을 열어라. 누군가가 말했다. 군사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건이 그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조영익의 무리를 향해. 조영익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저 탐관오리 무리들을 옥에 가두어라. 이건의 동료들이 조영익 무리들을 포박하여 끌고 갔다. 소식은 빠르게 한양으로 올라갔다. 전직 내금위의 전설, 대오군 이권. 500명의 정예 군사를 홀로 상대하다. 황금보검, 사인검의 소지자, 문종의 그림자. 세조가 직접 말을 탔다. 광주 고을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군사 행렬이 보였다. 내금위와 겸사복의 깃발, 그 앞에 세조가 말을 타고 있다. 세조의 행렬이 광주 고을로 들어선다. 세조는 영리한 왕이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만큼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뛰어난 무사를 알아보는 눈도 있었다. 세조가 광주목 관아 앞에서 말을 멈춘다. 이권이 관아 마당 앞에 홀로 서 있다. 세조가 이권을 내려다봤다.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었다. 그냥 혼자 서 있는 사내였다. 세조가 말 위에서 물었다. 그대가 이권인가? 이권이 예를 취하며 답한다. 그렇습니다, 전하. 세조가 다시 물었다. 넌 어찌하여 나의 병사들을 저리하였는가? 탐관오리의 편에 선 자들을 어찌 전하의 병사라 하시옵니까?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전하는 멀리 계시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군사 500을 혼자 상대했다고 들었다. 맞느냐? 네, 전하. 너의 무예를 시험해도 되겠는가? 이권의 시선이 마리에 탄 세조를 향했다. 전하의 명이시라면. 세조가 손짓하자 내금이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이권에게 달려든다. 앞줄에 있던 20명이 먼저 달려들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새 20명이 나가 떨어진다. 순식간이었다. 20명이 쓰러지는데 이권이 쓴 시간은 수만 번 쉬는 것보다 짧았다. 세조가 말 위에서 눈을 크게 뜬다. 세조의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하던 눈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세조가 말했다. 그 검을 내게 보여라. 이권이 황금 보검을 뽑아 세조에게 보였다. 문종의 어세가 새겨진 사인검. 세조가 검을 바라봤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검. 문종의 어세가 새겨진 검. 형님이 만든 황금 보검. 세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세조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광주목과나 목사 집무실안. 세조와 이권이 마주 앉아 있다. 향연이 문서 뭉치를 들고 들어온다. 이권이 세조 앞에 엎드렸다. 세 가지를 청합니다. 전하. 첫째, 민준서 어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홍문관 부제학 민준서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는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목사 조영익이 꾸민 거짓 탄원서로 억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향연이 앞으로 나와 문서 뭉치를 세조 앞에 내려놓는다. 세조가 문서를 들었다. 조영익의 거짓 탄원서 초안, 조영익의 횡령장부, 중앙 관료들과의 뇌물거래 기록, 백성들에게 착취한 돈의 내역. 세조의 눈이 천천히 굳었다. 이권이 말을 이었다. 둘째, 민양령과 그 어머니 정씨 부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비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세조가 말했다. 셋째는 이권이 다시 머리를 바닥에 숙였다. 조영익과 그와 연루된 중앙 관료들을 정식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세조가 한참 이권을 바라본다. 세조가 말했다. 그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는가. 이권이 고개를 들었다.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나라를 위해 다시 검을 들겠습니다. 세조가 이권을 쳐다보며 말했다. 형님의 사람이 어찌 나를 섬기겠는가. 이권이 말했다. 선대전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임금보다 나라를 위해, 나라보다 백성을 위해 검을 들어라. 세조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세조가 말했다. 그런 말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권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섬기겠습니다. 광주 관아의 의금부의 깃발이 꽂힌다. 관리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세조의 명이 떨어지자 의금부가 먼저 움직였다. 광주 목사 조영익, 세금 횡령, 백성 착취, 뇌물수수,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목, 무고, 충신을 역적으로 꾸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조영익이 포박되어 끌려 나온다. 조영익이 소리쳤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위에 줄이 있다. 이러면 후회할 것이다. 의금부 관리가 조용히 말했다. 목사날이 그 줄들도 이미 투옥되었습니다. 조영익의 얼굴이 무너진다. 조영익과 함께 뇌물을 받은 한양 관료 셋도 결박되었다. 광주 장터, 백성들이 그 행렬을 지켜봤다.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났다. 1명, 2명, 이윽고 장터 전체가 울렸다. 한양 궁궐 편전에서 세조가 명을 내린다. 세조의 명이 내려졌다. 홍문관 부제학 민준서의 명예를 회복한다.
영모가담 혐의 전면 무죄로 하고 부재학 직첩을 복원하라. 충신의 이름을 되찾아준다는 교지가 광주 고을 곳곳에 붙었다. 관비로 전락한 민양년과 그 어머니 정씨 부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교지를 받아든 향연의 손이 떨린다. 향연은 교지를 받아들고 청계사 법당으로 들어갔다. 혼자 오래 있었다. 나올 때 눈이 부어 있었다. 마당에서 이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것이요. 당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거요. 딸이 밝혀낼 것을. 향연이 이권을 향해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향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이권은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함경도 관비로 끌려갔던 정씨 부인이 돌아왔다. 머리가 휘어 있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다. 광주 고을 입구에서 향연을 보는 순간 정씨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았구나. 살았구나. 우리 향연이. 모녀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다. 이권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해원 스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스님,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 저렇게 우는 사람이 생긴다. 그것이 답이니라. 가느다란 바람이 분다. 황금검이 햇살에 빛난다. 정씨 부인이 이권을 처음 제대로 바라본 날, 자네가 내 딸을 지킨 사람인가? 이권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킨 것이 아닙니다. 향연 씨가 스스로 버텼습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정씨 부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우리 대감이 살아 있었다면 자네 손을 잡고 평생 고맙다 했을 것이네. 이권이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가지의 청이 있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말해보게. 향연 씨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지키겠습니다. 이 검이 녹슬 때까지. 정씨 부인이 오래 이권을 바라봤다. 우리 향연이가 뭐라 하는지 먼저 물어보게. 이권이 향연을 바라본다. 향연이 고개를 숙였다. 10살 때부터 기다렸어요. 이권이 놀란 눈을 크게 뜬다. 10살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만 저는 2살이 많고 양반집 딸이었으니 먼저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권이 웃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청계사에서 혼인을 올렸다. 해원 스님이 증인이 되었다. 박수정과 동료들이 자리를 지켰다. 정씨 부인이 눈물을 훔쳤다.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다. 황금보검이 법당 앞 돌 위에 놓였다. 햇살이 검에 내려앉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권과 향연이 나란히 서서 법당을 바라본다. 해원 스님이 이권에게 먼저 물었다. 무엇을 맹세하겠느냐? 이권이 향연의 손을 잡았다.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의 남은 날들을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향연이 말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대의 충심이 녹슬지 않도록, 그대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혼인 후 한 계절이 지났다. 이권이 다시 관직에 나간다. 허리에 황금보검을 찼다. 세조에 휘하였으나 이전과 달랐다. 왕의 그림자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암행어사로. 내금이 옛 동료들과 겸사복 동료들이 청계사로 찾아왔다. 다시 돌아와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이권이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정이 떠나며 말했다. 어른, 다음에 또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이권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박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향연이 이권의 허리춤 황금보검을 바라본다. 그 검 무겁지 않아요? 이권이 향연의 손을 잡았다. 예전엔 무거웠소. 그러나 지금은 이 손이 더 무겁소. 이 손이 더 소중하오. 황금으로 만든 검이 있었다. 왕이 하사한 사인검. 살인면허라 불렸으나 단 한 번도 사람을 해하지 않은 검. 가장 무서운 검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검이 아니라 지니는 것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검이다. 이권과 향연이 나란히 걷는다. 산길을 내려간다.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자 버텨야 하지만 반드시 돌아간다. 학처럼 날았던 사내, 꽃처럼 버텼던 여인, 그 둘이 함께 걷는 봄날처럼